안녕하십니까. 저는 3년차 김대현입니다.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기와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법인 DXA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흔히 덱사라 불리는 듀얼 에너지 엑스레이 업저티오메트리는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이 정식 명칭입니다. 덱사는 골밀도 측정의 툴로서 사용되고 있고 환자의 특정 자세 및 기관의 외관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덱사의 원리는 방사선 인체를 투과할 때 투과 물질의 방사선 투과율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투과 물질의密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요추의 골밀도 평가에 대해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험 기준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1에서 L4 중 모든 가능한 척추를 평가하되 국소적인 구조 변화가 있거나 인공 구조물이 있는 척추는 제외를 합니다. 인접한 척추보다 T점수가 1 이상 높게 측정되는 경우 이 부위의 오류인자를 파악하고 이 부위를 제외한 척추값의 평균을 채택하도록 합니다. 만약 판정 가능한 요추가 하나인 경우에는 판정 불가로 판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힙의 골밀도 측정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골밀도 측정 값에서는 토탈 힙과 피모 4개 수치를 이용합니다. 환자의 포지션으로 15에서 20도 어덕션 시켜서 측정하고 레서트로컨트가 보일락 말락한 정도의 자세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그래프를 통해 골다공증의 정의 및 평가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젊은 건강한 성인의 골밀도를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 T값이 0입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의 남성과 폐경후의 여성의 골밀도는 T값으로 평가를 하는데 T점수로 마이너스 1.0에서 2.5 사이는 골감소증이라고 하고 T점수가 마이너스 1.0 이상인 경우는 정상 골밀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T점수는 환자의 골밀도를 젊은 성인의 평균 최고 골밀도와 비교하여 표준 편차로 나타낸 값입니다. T점수와 함께 골밀도 측정에 사용되는 표현 방법이 Z점수 단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T점수와는 달리 동일의 나이대 건강한 대조군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고 Z점수는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의 위험도를 나타냅니다. 50세 이전 남성 그리고 폐경 전 여성의 골밀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합니다. 앞장의 슬라이드에서 본 그래프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중요하게 볼 것이 Z값인데 소아에서는 Z값을 사용하기 때문이고 먼저 Z값은 동일 연령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한 수치입니다. 소아와 청소년 그리고 폐경 전 여성과 50대 미만 남성에서는 T값 대신에 Z값을 사용하고 마이너스 2.0 이하면 연령 기대치 이하 혹은 저골밀도라고 정의합니다. 중요한 것이 2차성 골다공증의 감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WHO에서는 T스코어를 기준으로 골다공증을 평가하고 있는데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면서 동시에 골다공증성 골절이 동반된 경우에는 중증 골다공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소아의 골다공증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골밀도 검사에서의 Z점수를 사용하고 결과 보고치에는 T점수를 기입해서도 안 됩니다. Z점수가 마이너스 2.0 이하이면 연령 대비 저골밀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소아청소년에서 1차성 골다공증은 매우 드물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뇌성마비, 화나 그리고 간질과 같은 질환에서 사용하는 항경련제 등을 쓸 때는 치료에 의해 발생하는 2차성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아청소년기에 골다공증이 발생하면 픽본 매스가 성인기에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추후 성인기에 골 건강에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있습니다. 소아의 골다공증은 ISCD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만족할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 Z스코어가 마이너스 2.0 이하면서 장골의 비외상성 골절력이 3회 이상이거나 골밀도와 상관없이 1개 이상의 비외상성 척추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 소아 골다공증에 해당됩니다. 덱사의 요추 골밀도 측정 결과치 통해서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3, 4의 퇴행성 변화로 L1, 2에 비해서 골밀도가 높게 측정되었고 이 경우엔 L3와 4를 제외한 L1과 L2의 T값 평균치를 이용하여 골다공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골밀도를 실제값보다 높게 혹은 낮게 측정되는 요인들을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골밀도 평가 시에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대표적으로 척추부의 압박 골절이나 대동맥의 칼시피케이션 그리고 플레이트나 로드 등의 메탈 등이 있을 때 골밀도가 높게 측정됩니다. 반대로 라미넥토미를 했을 때 골밀도는 실제보다 낮게 측정됩니다. 골밀도 검사 시의 주의점입니다. 골밀도 검사 전에 조영제 사용 유무, 그리고 핵의학 검사, 그리고 이전 골밀도 검사 결과 등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일렉트릭 임피던스 아날리시스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인바디라는 제품입니다. 인바디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생체전기 임피던스 검사법은 인체의 미세한 전류를 인가해서 체내 저항값을 측정한 뒤에 이를 토대로 인체 구성 성분을 추정하는 검사법입니다. 측정전 유의사항으로 페이스메이커나 그런 이식형 의료기기를 포함한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체내에 착용하고 있는 환자에서는 절대로 검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생체전기 임피던스 검사가 미세하지만 전류를 체내에 인가하게 되므로 의료용 전자기기의 오작동이나 고장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바디를 통해 체성분 분석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가 체내 근육량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근감소증의 질병의 진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그리스어에서 기원했고, 신체 활동 능력의 저하, 일상생활 기능 유지의 어려움, 낙상, 골절 위험 증가와 사망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질병입니다. 2016년에는 ICD 제10차 개정판에 정식 등재되었습니다. 대상자의 사지 골격근의 근육량이 문제가 있을 정도로 의미하게 감소한 상태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상자의 체격을 보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지 근육량 ASM입니다. 인바디 검사 결과지를 받으면 우측에 보이는 종이와 같은 그림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표시된 부분이 키와 부위별 근육량이 ASM 계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았는데, 대상자의 심장이 151.5cm이고 몸통을 제외한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근육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합한 값을 키의 미터 단위 환산값으로 나눈 것이 ASM입니다. 이 대상자의 경우에는 5.49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감소증 진단에는 머슬 매스, 그리고 머슬 스트렝스, 피지컬 퍼포먼스 세 가지가 사용되고 각각의 컷오프 값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근육량 기준값으로 바이오 임피던스 측정 시의 기준값이 남성은 7.0 미만, 여성은 5.7 미만이 기준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머슬 매스, 피지컬 퍼포먼스, 머슬 스트렝스의 측정에 대해 간략히 보시겠습니다. AWGS의 아시아 지침은 근육량 측정에 위해서 골밀도 측정에 사용하는 DXA, 그리고 인바디로 알려져 있는 생체전기 임피던스 측정법 모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의 측정은 근감소증의 진단의 중요한 요소인데, 손과 아래팔의 등적성 수축력을 이용해서 악력기로 측정하거나 다리 힘과 회전력의 복합 등 등속 운동력 측정 방법 등 여러 근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감소증의 진단의 마지막 요소인 신체 활동 능력 평가에는 간편 신체 기능 평가인 SPPB와 6m 보행 속도, 5회 의자에서 일어나기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감소증의 진단 알고리즘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2019년에 지역사회 프라이머리 케어 세팅과 병의원 환경의 하스피탈 세팅에서 근감소증이 의심되는 환자를 어떻게 찾아내고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발표되었는데, 기억해야 할 것이 오른쪽에 하스피탈 세팅에서 악력, 피지컬 퍼포먼스, 그리고 앞서 인바디를 통한 ASM이 사이코페니아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우 ASM은 사이코페니아 진단의 필수 조건이고, 그와 동시에 머슬 스트렝스나 피지컬 퍼포먼스 둘 중 하나가 기준치 미달일 때는 사이코페니아, 그리고 둘 다 기준치 미달일 때는 중증 근감소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주 좋습니다. 어, 저기, 그걸 설명을 한 번만 다시 해줘 보세요. 덱사에서, 오스테오페니아 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랩프로 보신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어, 50세 아니, 이상, 네. 아니. 지금 그 덱사에서 럼바 나오면 어디를 제외하고 뭐 그런 내용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요추의 골밀도 평가에서는 L1에서 L4 중 모든 가능한 척추를 평가하고 평균값을 이용해야 됩니다. 국소적인 변화가 있거나 인공 구조물이 있는 걸 제외해야 되는데, 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인접한 척추보다 T점수가 1 이상 높게 측정되는 경우를 이제 오류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L1에서 L4가 모두 증가하는 양상이고, 그리고 1 이상의 차이가 없다면 모두 평가를 해서 평균치를 사용해야 되고, 만약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 같이 있으면 하나씩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L1, L2, L3, L4를 모두 평균치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중에 벗어나는 값 하나를 빼기도 하고, 그 두 개가 벗어나면 두 개를 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 개만 유효하다면 그 경우에는 요추로는 평가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L1에서 L4 중에 2개 이상은 있어야 되고, 이거가 압박골절 퇴행성 변화, 이거는 압박골절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퇴행성 변화는 애매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L1 밑에 L2가 있고 L2 밑에 L3가 있고 L3 밑에 L4가 있으니까 L4가 가장 무게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4, 3, 2, 1 순서로 받는다고 무게를. 그러니까 당연히 몸의 반응에 의해서 골밀도는 정상적이라면 L4가 제일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L4, L3, L2, L1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그 얘기예요. 역전되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이게 생각하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역전이 된 게 어느 정도 역전된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인접한 척추보다 T점수가 1 이상 높게 되는 음. 경우를 저희가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상당히 역전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퇴행성 변화가 있는 거는 그냥 한다고 하는데 퇴행성 변화가 되게 심해가지고 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상 차이가 난다는 그럼 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 생각보다 요거 요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뭐 이거 시험 문제도 내기도 쉽겠고 그렇습니다. 피머저는 요거 T1 토탈입과 피머 4개 수치를 기준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헌터나 그런 나머지 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 넥과 토탈입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돼요? 네, 맞습니다. 둘 중에 음. 하나가 마이너스 2.5 이하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럼바는 두 개 평균이어야 되는 거고 피머는 두 개 중에 하나만 낮으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밑에 다른 건 다 빼버리고 넥하고 토탈 힙. 네. 넥이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거기가 제일 잘 부러지니까 그럴 거예요. 오케이. 요 정도 확실히 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